미국 지성의 상징 하버드 대학교. 미국 자산가들의 이 기부 문화, 입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돈 주고 들어왔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학교가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를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 영문에서 이야. 하버드 출신 홍정욱. 중학교 3학년 때 특판 선언을 합니다. 7막 7장이라고. 저도 샀어요, 저 책. 요거 100만 부 팔렸어요. 샷부르 김동관 부회장. 손꼽히는 엘리트예요. 쿰라우드 소사이어티. 공부 진짜 잘하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라. 미국 전역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을.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람인 거죠. 범킴의 분노 3단계. 1단계는 안경을 벗고, 2단계는 머리를 쓸어 올리고, 3단계는 난데?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닮았다고 하니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월 말에 열린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현장이었는데요. From down the street,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just as it should be. 아마 뉴스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하버드 대학이 왜 대립을 했는지 궁금했을 분이 많으실 텐데 대체 왜 싸웁니까? 이게 썰이 있었어요. 팩트는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 막내 아들이 뉴욕대 다니거든요. 근데 원래 하버드를 썼다가 떨어졌대요. 아 그래요? 체급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 복수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멜라니아 여사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는 어쨌든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아유.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왜 동부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 가운데서 하버드를 콕 찍어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또 궁금한데요. 이게 아마 유태인하고 이스라엘 때문에 그게 원인이 크죠.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 공격했잖아요. 가자지구.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의 대학생들, 특히 하버드를 중심으로 한 동부의 아이비리그 이제 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했어요. 반유대 시위. 너무한 거 아니야, 니네들? 아무리 그래도 저 불쌍한 난민들한테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봤을 때, 야, 니네 뭐야 이거? 하지 마. 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한테 학생들의 시위를 막지 않으면 지원금도 끊을 거다. 그리고 유학생도 못 받게 할 거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버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 이게 이제 시작이 되고 심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외교관 출신이자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나오신 분입니다. 이지환 변호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하버드의 역사와 하버드에 대한 궁금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이비리그 중에 특별히 이 하버드를 최고의 대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하버드대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약 390년 전인 1638년에 개교한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데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를 이제 배출해 왔는데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 루스벨트,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죠. 또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인 기업가가 다닌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버드대를 졸업한 한국인들 중에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도대체 얼마나 유능한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야, 이분. 한국의 그레고리 팩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배우 남궁은 씨입니다. 이 이국적인 마스크, 중후한 느낌. 이 아드님이 또 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바로 하버드 출신 정치인입니다. 홍정욱 전 의원.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어요. 미남이에요. 아니, 안성현 씨는 네네. 저 하버드 출신 정치인 홍정욱 씨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실 정치인으로서보다는 작가로서 더 많이 저희 세대한테 알려져 있을 네네네. 것 같은데요. 유학 생활을 쓴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시고 저 또한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학파? 네. 유학하셨어요? 아, 예. 어디요? 뉴저지, 네, 뉴욕 밑에 붙어 있습니다. 네. 떨어지는구나. 뉴저지로. 그래서 저지 뉴욕의 저지대라서. 뉴욕의 저지대라. 고지 저지. 뭐 어쨌든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네, 7막 7장. 네. 70년생이시구나.
1970년생이고요. 영화배우인 남궁원 씨하고 이화여대 영문과로 나온 양춘자 씨 사이에서 일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고요. 1985년이에요. 15살에 유학 가십니다. 아, 15살에? 이때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미국의 이제 명문고라고 불리는 초우트 로즈마리 홀 여기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 1989년에 하버드대 입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스탠퍼드대에서 로스쿨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금융회사를 거쳐서 한국에 나중에 언론사를 또 인수하고 그러다가 정계에 진출해서 2008년에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지금은 또 정치 정계 은퇴를 하시고 기업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하다. 그 1980년대 중반이면 해외여행 자유화도 안 되고 조기 유학이 그렇게 잘 가지를 못했어요. 활발하지 않을 때입니다. 어떻게 갔나? 별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네네네. 어렸을 때 존경하는 인물 누구예요? 그러면은 뭐 이순신 장군이요 이럴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존 F 케네디 책을 읽고 동경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딱 올라가가지고 나 미국 유학 가겠다 폭탄 선언을 합니다. 중3 때? 네, 중3 때. 지금은 조기 유학 때 많이 가잖아요. 그쵸. 외국어 고등학교도 있고 자사고 이런 곳에서 미국 대학 진학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 때만 해도 여기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냥 서울대학교 가면 되지 왜 유학을 가라는 풍조가 많았고 근데 그때는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도피 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애를 여기서 한국에 있는 대학을 보낼 수가 없는 걸 돈 싸서 미국 보내. 미국에 대학 많잖아. 이런 류의 도피 유학들이 있었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저는 아이비리그 갈래가지고 유학 가는 게 없었어요. 근데 홍정욱 씨 잘생겼잖아요. 아하. 공부도 잘했대요. 그래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보면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여배우들 사진은 이렇게 코팅해서 책받침에 넣어서 팔았거든요. 아, 책받침이 있었죠. 제일 많았던 게 왕조연, 저 학교 다닐 때. 오. 근데 홍정욱 사진을 책받침 넣어서 팔았다는 거야. 구정조기 앞에 문방구에서. 누가요? 네? 아, 잘생겼으니까? 나는 아, 잘생겼어? 나는 본 적은 없어. 그냥 소문이 있었어. 그래서 공부 잘하고 잘생긴 홍정욱이 미국 유학 간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장 선생님도 울고 뭐 여학생들도 문방구 아줌마도 울고. 교장 아줌마도 알고 남학생들은 가라 이랬다는 뭐 저런 소문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 고등학교 때도. 가지 말라고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홍정욱 씨가 고집이 좀 세신 분인 것 같아요. 나는 꼭 가야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근데 가자마자 험난한 길이 좀 있는데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대요. 그게 아까 말했었던 명문고라고 초우트 고등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영어 실력이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이제 입학을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내가 착실히 해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한 달 반 만에 영어 문법과 회화, 작문 모든 과목에서 이제 A를 받아서 초우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더라. 한 달 반 만에. 아니 근데 단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성적을 올린 거예요? 학원? 한 달 반 만에 학원도 힘들죠. 달달 외웠다고 합니다.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고 그리고 그때 이제 부모님도 열심히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 양춘자 씨는 이제 뉴욕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날 때마다 교과서를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 남궁원 씨는 이제 한국에서 신문 기사 다 스크랩해가지고 뭐 속달로 보내주고 그런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고등학교가 사실 케네디의 모교예요. 그래서 거기 그래서 거기를 간 겁니다. 예, 진짜 좋아하긴 했나 보네. 진짜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아 학교 이쁘네. 아, 여기가 뭐예요? 초우트 고등학교. 초우트 고등학교. 홍정욱 씨의 모교인 그 초우트 로즈메리 홀 고등학교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명문 사립 기숙학교입니다.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률이 중요한데 초우트는 홍정욱 씨가 졸업한 1989년에 졸업생 약 300명 가운데 80명 정도 아이비리그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우트 학생들 대부분은 백인 상류층 가정 출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딸 이원주 양의 모교로 잘 알려져 있죠. 유학 초기에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이 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오는 약을 먹기도 하고. 네, 그럴 정도로 일단 열심히 하면서 교우 관계도 열심히 쌓았고 결국에는 뭐 운동부 주장도 하고 학생회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탈방민이시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학기인 4학년 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왜 한국으로 다시 컴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요. 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일이 그 당시 벌어졌기 때문이죠. 올림픽.
당시 홍정욱 씨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조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사인 MC 인턴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 측의 허락을 받아서 취업 연수 같은 개념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일단 NC 인턴으로 취재를 왔어요, 한국에. 근데 올림픽이 아니라 시위 현장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왜요? 그러니까 올림픽 개최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투쟁 이런 움직임이 활발했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뭐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군부 정권이나 이런 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NC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림픽 준비를 하는 시점에서 그런 시위 현장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대학생들한테 여기 시위 현장 혹시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는데 이거 외국 언론에서 와가지고 괜히 한국 나쁜 점 들춰내서 깎아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홍정욱 씨 입장에서는 조국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에 참여하고 싶어서 학교 수업도 빠지고 온 건데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은 나중에 홍정욱 씨가 하버드대에 합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원래 하버드대는 입시가 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자신의 그 경험담이나 포부를 보여주는 그 에세이를 잘 쓰는 게 중요한데요. 홍정욱 씨는 서울 올림픽 때 겪었던 경험담을 에세이로 써냈고 덕분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원래 미국 대학 들어갈 때 에세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네, 중요하죠. 요즘에 그 에세이 공부하는 곳들도 있고 준비해주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에세이 과외도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홍정욱 씨는 하버드에서 뭔 전공을 했대요? 동아시아학 전공이었어요. 동아시아? 지역학 중에 하나인 건데 여기 안에서도 중국학을 전공했거든요. 아 중국어. 이걸 중국학을 전공한 게 좀 이상한 거예요. 홍정욱 씨가 하버드 갈 때쯤에 동아시아학에서의 핵심은 일본학입니다. 네. 일본학이니까 주변에서 일본학을 해야지 왜 중국학을 하냐 하는데 본인은 곧 죽어도 중국학을 하겠다. 국집도 되게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유학 가지 말라 그래도 가고 다 일본학 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중국학 하고 이런 좀 고집스러운 면이 좀 보여지는 또 일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홍정욱 씨 입장에서는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거 꼭 해야 되는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좀 긴장감 풀리고 좀 그런 경우들. 홍정욱 씨도 좀 그런 좀 케이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뭐 2학년 때 오니까 약간 뭐 의욕상실 같은 것도 좀 생기고 나는 누군가 여기 왜 있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현타가 왔고. 네, 현타가. 그래서 이제 홍정욱 씨가 한국으로 잠깐 돌아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대 정치학과 3학년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도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하고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대학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 좀 적응을 조금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항상 이런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죠. 그렇죠. 적응 잘해서 선후배들과 좋은 교우 관계를 가지면서 멋진 학교 생활을 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홍정욱 씨는 그렇게 1년간 서울대에서 대학 생활을 누리게 되고요. 다시 이제 하버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도서관 북박이로 생활을 하는데 결국 하버드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이제 자신이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와서 하버드대를 졸업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에세이죠. 네, 너무나 잘 아시는 7막 7장을 발간해서 그 당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나왔네요. 그 남궁 씨의 아들이 하버드대를 수석 졸업했다고 이제 테스트필이 됐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진실이 뭐죠? 홍정욱 씨가 쓴 7막 7장을 보면요. 그 쿰라우데, 그러니까 이제 영예 졸업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콩라우데? 네, 쿰라우데는 이제 우등 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석 졸업은 사실 수마 쿰라우데입니다. 그러니까 수석 졸업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정욱 씨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나는 우등 졸업이라고 썼는데 국내 언론이 미국 졸업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어쨌든 간에 남궁원이라는 되게 유명한 배우의 아들이 네네네. 하버드에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러니까 당연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고 7막 7장 요거 100만 부 팔렸어요. 100만 부 팔렸어요. 우와. 이거 덕분에 또 조기 유학범이 일기도 합니다. 본인도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된 거잖아요, 이 책으로. 이걸 발판으로 30대가 되었을 때는 정치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도 샀어요, 저 책. 7막 7장. 샀어. 그때는 다 사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왠지. 왜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야, 그 형이 이런 책을 냈대. 그래가지고. 홍정욱 씨 이렇게 하버드대 졸업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계시죠? 네, 바로 아버지 남궁원 씨입니다. 예, 당시에 남궁원 씨 부부는 자식 셋을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뭐 막대한 유학비 감당하느라 뭐 허리띠 꽉꽉 졸라맸어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내분까지 당시 암투병을 하게 되면서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궁원 씨가 원래는 굉장히 점잖은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자식 유학 보낸 뒤에는 이 생활비 때문에 평생 쳐다보지도 않던 밤무대 까지도 뛰기도 했고요. 우리 어렸을 때 본 유레메에도 출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진짜?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커리어 같은 거는 신경 안 쓰시고 전부 다 본인을 이제 희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유치원 때부터 성적표 상장탄 가다 16학년 8반 4반 시험 본 거 이거 전부 100점 맞은 거 뭐 이런 거다. 남궁원 씨 입장에서는 배우 남궁원보다 이제 하버드생 홍정욱의 아버지 혹은 이제 국회의원 홍정욱의 아버지로 불리는 게 더 보람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하버드대를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홍정욱 씨는 전공인 중국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베이징대 이제 국제정치학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베이징대. 와, 이게 한 사람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네. 근데 이제 학교에 막상 가보니까 그 동기들 대부분이 정치에 뜻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정욱 씨 본인은 정치에 별다른 뜻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베이징대 석사 과정을 포기하고 미국에 있는 서부로 돌아가서 미국으로 또 가요? 네, 또 공부하셨죠. 명문대죠. 이제 스탠포드 로스쿨에 가셨습니다. 진짜 뭐 가려고 하면은 그냥 다 가는 건가? 하버드 나오면 다른 데 다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 아니죠? 나오시면 붙여야죠. 그죠? 공부 명문 하나 찍었으니까 서부 명문 하나 찍고 서울대 한번 가고 북경대 한번 가고. 와, 진짜. 근데 이분요 하고 싶은 거 꼭 다 해야 되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스쿨 원서를 내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평소 꼭 하고 싶었던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또 뭘 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과연 뭘까요? 영어학원? 유학원? 영어 나처럼 하면 하버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잘 될 것 같아요.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이분이 재즈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압구정의 재즈 클럽을 열게 됩니다. 미국이 수준 높은 연주자들을 직접 데려와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요 국내 재즈 매니아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경영난에 시달려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7막 7장으로 번 인세를 거의 다 날리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 그저 잘 되는 사람들은 그저 항상 실패에서도 뭐 얻는 게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서 이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네, 저 아내 이제 손정희 씨를 저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정희 씨가 가족들이랑 식사하러 왔는데 만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손정희 씨가 미인이고 집안이 굉장히 좋대요. 아버지도 기업가 출신이고 할아버지는 국방부 장관을 지낸 분이고 외할아버지는 외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고 그러니까 선대 때부터 이제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의 딸이잖아요. 홍정욱 씨가 그 후에 사업하고 정치하고 하는데 저 처갓집의 인맥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대요. 그러면 홍정욱 씨 입장에서 보면 저기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으니까 손해나는 건 아니죠. 인생적으로 봐도. 홍정욱 씨는 그 한국으로 돌아가서 정계에도 진출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뭐 정치에 뜻이 없다고 했는데 그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후닥닥닥 정치에 나가는 겁니까? 로스쿨 갔다 그랬잖아요. 스탠포드대에서 로스쿨 졸업한 다음에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명한 금융기업인 리먼 브러더스 여기에서 1년 동안 M&A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벤처기업을 창업합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사업이 아예 진짜 대실패를 했어요. 싹 사라졌고 이후에 이제 힘든 시기를 조금 겪다가 한국 최초의 경제지 영자신문 미디어를 인수를 해가지고 경영에 나섰는데 근데 자 진짜 이경로 쌤이 좋아할 얘기가 당시만 해도 이게 만년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인수해서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가로서 이제 승승장구 가도를 달리려고 하는데 정치권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거죠. 근데 뭐 정치권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일단 잘생겼고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다음에 학력 빵빵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목소리 들어보면 목소리 좋아요. 그럼 정치권에서는 딱 봤을 때 내세우기 굉장히 좋은 인물이니까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별로 이렇게 공천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8대 국회에 들어온 건데 제가 알기로는 홍정욱 씨가 원했던 공천 지역은 서울의 강남권이었어요. 또 잘 어울리잖아요, 네. 강남이. 본인도 원래 지금 강남 갑에서 자랐고 중학교 거기까지 다녔고 친구들 다 거기 있고. 근데 공천에게 또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첫 번째 총선이어서 한나라당 분위기가 좋을 때여서 막 경쟁이 심하니까. 그래서 당시에 공천된 곳이 어디냐면 노원병. 전혀 용어가 없고 노원병이라고 하면 보수 정당 기준으로 보면 당선 가능성이 없는 지역구 탑5 안에 드는 지역이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상대가 누구냐면 노회찬 전 그런데 됐죠. 저 당시 그 홍정욱 씨 돌풍이 부르는데요. 여성 유권자들의 아주 많은 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이 정치판에서 보통 보이질 않습니다. 한 번만 하고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예. 2012년 이제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거죠. 제 자신의 부족함을 꾸짖으며 18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고자 합니다. 당시에 뭐 불출마 선언할 때도 왜 불출마 선언했냐 이것저것 얘기들이 많았는데 정치 상황에 대한 약간 염증 같은 거 좀 느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은 지금과는 좀 달라요. 벌써 한 십몇 년 전이니까 막 국회에서 몸싸 믿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릴 때 미국 가가지고 초트 하이스쿨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오고 이런 사람 눈에서 봤을 때 야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동물 국회 아니야. 그래서 총선 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판을 일단은 떠났죠. 아무튼 홍정욱 씨는 이제 2012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다음에 언론사로 복귀를 합니다. 언론사로. 근데 이런 과감한 결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감한 결심. 가장 결정적인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한테 영향을 준. 바로 앱 전 CEO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으로 오늘이 세상 끝이라고 해도 지금 일을 계속할 것인가 라고 하는 화두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때 본인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결국은 가슴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하시고 정치보다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이제 홍정욱 씨 정계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뭐 SNS로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 셋 모두 초호트 고등학교, 에 들어갔어요. 집착이 심하네. 초호투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네. 근데 거기가 뭐 명문 고등학교니까. 근데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막내 아들한테 졸업 기념 선물을 줬는데 시가를 선물로 줬습니다. 담배를. 시가. 이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완전. 아무튼 홍정욱 씨는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15살에 한국을 떠나 미국을 배웠고 23살에 미국을 떠나 중국을 배웠고 29살에 직장을 떠나 기업을 배웠고 38살에 기업을 떠나 정치를 배웠다. 이제 정치를 떠나 인생과 세상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인데요. 하버드를 졸업한 이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최초. 자, 힌트가 나갑니다. 조선시대네 딱 보니까. 조선시대 이거 뭐 자. 임금이야 일단. 왕가의 자손이 하버드 유학 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뭐 상상이 가는 분이 있을 텐데 오늘의 주인공은요. 별명이 프린스 리였거든요. 우리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죠. 네, 한 번 했어요. 이제 알아서 기억났어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유학을 간 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은 개화 사상가였던 유길준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그 하버드대 출신은 맞지만 이제 저처럼 하버드 그 대학원생이셨고 학부생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필을 보시면 1907년에 그 미국 조지 워싱턴대를 먼저 졸업을 하시고요. 1908년에 하버드대에서 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또 1910년에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 하셨습니다.
빡 다 딴 겁니다. 명문대에서. 그 당시에 조선인이 네. 미국에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네요. 이 시절에 청년 이승만이 어떻게 미국까지 유학을 가게 된 건지 그게 참으로 궁금합니다. 전주희 씨 중에서도 양녕대군파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기 윗대로 3대로 올라갔는데도 과거 시험 합격자가 없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뭐 그런 집안들이 보통 잔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다고 알려져 있고 어머니가 막 친척들의 도움으로 일감을 받아서 뭐 삭바느질을 하면서 키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제 서당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과거 시험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이때 과거 시험 준비하시던 분들한테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그게 이제 과거제가 폐지된 거죠. 어머, 어떡해.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자자. 수능 폐지. 그래서 이제 이제 뭐 해야 되지? 라고 하고 이제 친구가 저기 근대 문물을 한번 공부해 볼래? 배제학당이라고 있는데 괜찮은 거 가르쳐 준대 라고 해서 배제학당에 입학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운명이 좀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침 또 그 영어 공부 시작하게 된 게 언어 학습 능력에는 탁월한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 입학한 지 반년 만에 웬만한 기초회화 같은 거는 이제 마스터를 해가지고 조교로 임명이 됐다 그러는데 토론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서 영어로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어느 집안 자식이래 저렇게 영어도 잘하냐 근데 뭐 왕가의 핏줄이래 이러면서 이제 스타덤에 오르게 된 거죠. 근데 인생이 참 묘하죠. 잘 나갈 때 안 좋은 게 생겨요. 청년 이승만한테 시련이 닥치는 건데 당시 이제 저 조선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한제국, 고종황제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민중조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입헌군주제가 뭔가 그거 한 다음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는 얘기들이 생긴 거죠. 그걸 하자는 집회가 열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나름의 황제국에서 입헌군주제 하자는 집회가 열리면 그건 반역이잖아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이승만도 그 집회에 참석을 해요. 그러다 잡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역죄. 그럼 차명이에요. 근데 이제 종신형,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년 7개월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꽤 오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904년에 석방이 된 거죠. 아니 그러면 20대 거의 반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건데 어떻게 그런 분이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되신 거죠?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이승만에게 엄청난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호시탐탐 대한제국을 노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밀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으로 그때 당시 보내야 했던 거는 영어를 잘하는 그런 이승만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이승만은요, 일본을 거쳐 2달 뒤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요,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는데 성공하게 되지만 결과는 썩 만족스럽진 못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채요, 만남이 흐지부지 끝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때가 1905년이거든요. 이때가. 그러면 이게 러일 전쟁 거의 막바지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때였고, 요게 이제 그 유명 교과서에도 나오는 가스라테프트 미략. 미국은 필리핀을, 조선은 일본이 점유하는 걸 서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미략인 건데, 요게 맺어지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승만이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봐야 뭐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반론도 있어요.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 만났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이거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안 남아있어요, 그럼? 네, 남아있지 않고 당대 신문기사도 내용이 조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밀사였냐 진짜, 그거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요. 아니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네, 아마 이승만은 이제 미국에 와서 그 조국이 아무래도 강대국들한테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제 공부다 생각을 해서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이미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비롯한 그 근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조지 워싱턴대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2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편입생, 자, 이거 미국 대학이면 이 학비가 지금이나 그때나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학비를 어떻게 누가 대주냐 이거지. 역시 부모님 심정. 예? 예. 대출? 대출 아니고. 어떻게? 원래 이제 배제학당 다녔었잖아요. 근데 배제학당이 감리교가 운영하는 학교거든요. 근데 감리교에서 학비 후원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학비까지만 지원이 되지 생활비는 본인이
알바? 직접 알바를 통해 가지고 알바. 당시에 이제 환등기 활용해 가지고 한국인들의 생활상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근대 교육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미국 대학 수업을 따라가기가 그러니까 전부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편입하면 야 그게 돼요? 뭐 교과 과정도 그렇고 일단 영어에서부터 진입 장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성적은 어땠나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조지 워싱턴 대에서는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여러 과목을 수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영어나 논리학, 경제학 뭐 이렇게 많이 들으셨는데 B나 C 이렇게 받으셨으니까 그래도 평균이셨다고 보면 됩니다. 아우, 비지도야.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린은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네, 대단하시면 대단하신 거죠. 근데 엄청난 실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하. 이승만에게. 엄청난 시력 두 개나? 당시에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예? 외아들. 이름이 봉수래요. 어디? 조선에. 아.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이 이제 아까 이제 종신형 선고받고 5년 7개월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낳은 아들이에요. 좀 애틋하잖아요. 어릴 때 막 태어나고 자라는 거 못 봤으니까. 나오자마자 미국에 왔어요. 어떻게 같이 와요? 혼자 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 막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애를 미국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봐요.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 벌어야 돼. 당장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내가 지금 못 키우니까 일단 본인이 아는 지인의 집에 애를 맡겨놨는데 거기서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그 가슴에 묻히죠. 나 때문에 애가 이랬구나라는 그 시련. 그게 하나 있었죠. 불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이 일본과 굴욕적인 을사조약을 체결하면서요. 이제는 망국의 길을 걷게 시작합니다. 이승만은요, 그 시절 나라 잃은 슬픔과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딛고요. 바로 조지 워싱턴 대에서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하버드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인 최초로 하버드 대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변호사님 선배시네요? 네, 선배님이십니다. 와. 근데 하버드대에서도 석사 그 학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일단 그 한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모르죠. 아시아에서 모르죠. 온 누군데 쟤 뭐 하는 애야? 이러다 보니까 일단 지도 교수가 안 만나줬대요. 아, 지도 교수가 논문을 지도를 해줘야지 쓸 수 있는데 지도 교수가 안 만나줄 정도로 편견이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랬었던 이유도 있어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때. 요 사건입니다. 스티븐슨. 저격? 프레브 스티븐스를 저격하다.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인 이민자 두 분이 더럼 스티븐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저격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 사람을 왜 저격을 했냐면 원래는 이제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왔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랑 좀 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자체가 이미 일본과 뭐 조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을사조약은 당연한 거고 일본이 지금 조선을 보호해주는 거는 당연한 거다. 보호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장인환, 전명운 그 의사가 스티븐스를 저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예요. 한국인들은 얼마나 폭력적이길래 사람을 막 길거리에서 총으로 쏴 죽여?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 이승만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편견 때문에 애를 먹게 된 거죠. 결국 이승만은요, 논문 지도 교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요, 석사학위를 받지 못한 채 수료만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훗날 보충 과목을 이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버드대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는요, 국제관계학에 관심을 가지고 프린스턴대에 진학해가지고요, 한국인 최초로 아이비리그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승만의 그 후의 인생이 있어서 미국에서 공부한 그 경력이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해외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결국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초대 국회의장을 했죠. 초대 대통령이 됐죠. 건국의 초석을 다진 인물을 평가를 받고 있죠. 그게 다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쌓았던 기틀? 이게 이제 발판이 된 거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미국에서의 공부 인생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하는 건 너무나도 상반된 평가들이 많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하야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한국으로 못 돌아오게 됐었던 거죠. 하버드 대학에 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러브 스토리. 이게 딱 노래를 딱 들으면 딱 떠오르잖아요. 바로 눈에 딱 넣어가지고 파닥파닥 거리다가 뒤로 막 널브러지고. 뒤로 해. 저희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그 장면을 몰라요? 저희는 러브 스토리인 하버드 세대입니다. 이터널 선샤인. 러브 스토리는 이거지. 얼마나 네, 아름다워. 뭐 여튼간에 네, 미국 동부에 가시면 하버드대를 구경하러 가시는 분도 꽤 많은데요. 하버드대는 매년 8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한때 이 하버드대 새벽 4시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이 새벽에도 밤샘 공부하는 하버드대생들의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근데 학생들이 정말로 그렇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나요? 실제 저 사진은 그 학부생들 라몬트 도서관 사진이고요. 저 사진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하버드에는 도서관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어떤 도서관은 24시간 여는 도서관도 있고 도서관마다 운영 시간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하버드의 시험 기간이 2주 정도 되는데 고난과 통곡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 2021년에 입학한 데이비드 곽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에 그 TV조선 대학가요제에 출전했던 하버드 수학과 진학에 성공한 미국에서 온 천재 곽동현! 2학년을 다니던 추첨제로 그 해리포터 마냥 추첨돼서 들어가요. 하우스로. 특히 하우스마다 상징 동물이 있어요. 근데 퀸스 하우스는 이제 펭귄이거든요. 그래서 펭귄 스티커하고 뭐 펭귄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하고 뭐 그런 티셔츠를 축제에서 받고 입고 계속 그러는데 그 소속감이 되게 크죠. 동아리 뭐 박람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보면서 나는 어떤 동아리를 해볼까? 인기 있고 되게 수요가 많은 곳은 이제 컨설팅 학회, 뭐 금융 학회, 뭐 스타트업 창업 학회,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왜냐면 그게 이제 나중에 직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같은 반에서 만나는 친구들보다도 학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좀 사회에 진출해서도 꽤 오래 지속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가서 놀란 게 보통 하버드대 하면은 그냥 공부벌레 이렇게 이미지만 있잖아요. 그런데 각 기숙사마다 이렇게 특색 있는 파티도 있고 이벤트가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캠퍼스 커플이 있죠. 페이스북 창업주 마크 저커버그랑 그 아내 프리시라 첸도 기숙사 파티에서 만났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매일매일 그런 유명인사들이 캠퍼스에 방문해 뭐 세미나나 포럼, 스터디 그룹 등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도 직접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뭐 대화도 하고 또 어떤 정책을 더욱 펼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것이 하버드의 특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학이라는 게 어딜 가든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버드도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비싸겠죠. 미국 사립대학교가 다 비싸잖아요. 주립대학교는 좀 저렴해도. 하버드 대학교 학비는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올해 입학하는 2025년, 26년도 기준에서 6만 불에서 9만 5천 불. 한국 돈으로는 1억이 넘는 비용입니다. 학비만 1억이라고?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버드가 정말 좋은 재정 보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입학 허가를 받고 나서는 학생이 얼마만큼 등록금을 낼 수 있는가 그것만 보고 나머지 등록금과 들어가는 비용들을 하버드에서 내준다는 거예요.
사실 하버드대 가보시면 그런 건물이나 각종 기념비나 이런 데에 그 기부의 그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거를 만회했구나. 네.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하버드를 대표하는 와이드너 도서관입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 유명하잖아요, 타이타닉호.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사망한 해리 엘킨스 와이드너라고 하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진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의 모교인 하버드에 무려 350만 달러. 지금으로 치면은 1200억 정도 된대요. 와, 저때 당시에. 그래서 이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 도서관, 이 도서관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뭐 기부의 역사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잖아요. 1학년 기숙사, 이게 스트라우스 홀이라고 부르는데 앞서 그 마찬가지 어머니가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기부한 것처럼 이 스트라우스 홀도 타이타닉 희생자의 가족이 기부한 겁니다. 영화 타이타닉 보면 노부 부부가 우리는 따로 배에 타가지고 탈출하고 이러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침대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근데 그 아들 셋이 전부 하버드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과 이런 마음들을 기리기 위해서 목요일 기부금과 함께 기숙사를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대학의 기부라고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입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기부금 입학 뭐 이런 거, 돈 주고 들어왔어 뭐 이런 약간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미국 대학이 전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뭐 하버드뿐만 아니라 예일도 마찬가지고 스탠포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있어서는 이 기부거든요. 이 기부금을 통해 가지고 대학의 재정이 넉넉해지니까 그걸 통해서 좋은 교수들 유치하고 장학금 많이 주면서 전 세계에서 좋은 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학교가 발전해 나가는 요 선순환, 이 미국 자산가들의 이 기부 문화, 이게 이제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대학들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리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요 또 한 명의 유명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또 하버드 출신인데 힌트는 왕관입니다. 왕관. 자, 누구죠? 왕관이면 왕관이면 예쁘죠. 힌트가 너무 쉽지 않아요? 코리아 출신 하버드를 졸업한 금나나 씨입니다. 네, 금나나 씨는 2002년 미스 코리아 진에 뽑혔을 당시 최초의 의대생 미스 코리아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의대를 중퇴하고 하버드에 입학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하버드대 생화학학사로 졸업한 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다시 하버드로 돌아가서 영양학과 질병역학 박사까지 딴 엄청난 엘리트인데요. 지금은 모 대학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분이 똑똑했나요? 생각 외로 IQ는 낮았나 봅니다. 그래서 콤플렉스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외고 과학고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굉장히 큰 수재, 그다음에 아니면 천재 소리를 듣는 친구들이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나나 씨의 IQ가 평균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창 시절 원형 탈모까지 올 정도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와, 아니 근데 그렇게 노력해서 의대를 갔는데 이제 하버드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데 근데 왜 갑자기 잘 다니던 의대를 그만두고 유학까지 가게 된 거죠? 이분이 이제 미스 코리아가 됐으니까 미스 코리아다 하면 세계대회 나가잖아요. 미스 유니버스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 영어 인터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예상 질문 답변 다 뽑아가지고 막 외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되게 잘해가지고 인터뷰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서 미스 퍼스널리티 상을 받아요. 퍼스널리티니까 뭐 인품도 좋고 뭐 성격도 좋고 지적 능력도 있고 매너 좋고 뭐 이런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본선 입상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입상을 하지 못했죠. 아니 인터뷰를 그렇게 잘했는데 왜 본선에서 인상을 못한 거죠? 금나래 씨 본인이 밝히기는 본인이 미스 유니버스 대회 나가 보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입지와 자신의 한계가 어떤지 깨달았다. 내가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이거를 극복이 안 된다. 내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돌아와가지고 나는 아이비리그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5개월 만에 하버드 합격증을 따냈다. 5개월 만에. 미국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SAT는요 보통 한 3-4번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금나나 씨는 2번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급하게 준비해서 그 만족할 만한 점수를 못 받았는데 두 번째에 고득점을 획득해서 하버드와 MIT 등 미국 명문대에 동시 합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만.
한국 학생들은 사실 그 미국 학생들에 비해서 수학하고 과학을 굉장히 잘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금나나 씨도 그 과학부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네. 네, 수리 과학 영역에서 2번 다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점? 2번 다? 수리 과학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면 대학 생활도 뭐 쉬웠겠네요. 시험 점수랑 학교 생활 적응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본인이 밝히기로는 하버드에서의 생활이 악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제 국내 순수파 영어 실력이 조금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 후에 영어 시험을 한번 쳐가지고 그거를 한번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최저 레벨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을 듣기 전에 영어 실력을 키우는 수업을 추가로 들어야 되게끔 이제 조치가 취해진 거예요. 근데 한국인으로 하버드 입학한 사람 중에 역대 2번째였답니다. 역대 2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 수업을 안 들어도 됐었는데 금나나 씨는 이 수업을 듣는 역대 2번째 학생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학을 오자마자 난간에 부딪힌 거죠. 뭐 그래도 졸업을 한 걸 보면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겠네요. 맞습니다. 하버드가 입학보다 졸업하기가 더 힘들다는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그래서 서바이벌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금나나 씨는요, 힘들 때마다 자기만의 공간이었던 지하실에 가서요,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노력해서 간 학교인데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요, 조교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모르는 건 또 묻고 또 물어서요, 끝까지 노력한 끝에 1학년 1학기 성적으로 올 A를 받게 되고요, 상위 10%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디투어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디투어는 뭐예요? 네, 이 디투어상의 경우에 학교에서 수상자들한테 이제 책을 한 권씩 주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책을 본인이 선정을 하는데 책을 받을 때 안쪽 첫 페이지에 이렇게 하버드 마크랑 그 디투어 수상자 누구누구 이러는 명예 인장을 새겨줍니다. 야, 그 책 잃어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하버드 학생한테는 굉장히 명예로운 상이죠. 그 아까 보니까 뭐 하버드에도 캠퍼스 커플이 좀 꽤 많았는데 하버드엔 뭐 이렇게 메이킨 이런 건 없었습니까? 단체 미팅 뭐 이런 거. 금나나 씨가 그냥 아예 애초부터 하버드에 갈 때부터 나는 연애 안 해 이렇게 선을 긋고 갔답니다. 오직 공부하고 운동만 했대요. 알 수 없지 뭐. 그거 알 수 없지. 자기가 말 안 하면. 본인이 스스로가 멀티가 안 된대요.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연애에 이제 집중하는 사람 있죠.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하버드 얘기하는데 왜 본인 얘기를 하고 자기 연애 얘기를 왜 해?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이게 의과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나 절대 한눈 팔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워낙 이 미모가 출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뭐 관심 보이는 남학생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 이미 한국에 약혼자 있다. 졸업하면 그 사람과 결혼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선을 딱 그었다고 합니다. 예, 하버드 다닐 때 그 금나나 씨 별명이 체대생이었대요. 체대생? 네. 체육관 중에 맥이라고 부르는 체육관이 있는데 그 금나나 씨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나나 보고 싶으면 맥으로 가라.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하셨던 분이었던 거죠. 그 얼핏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국내 준재벌급 건설회사 회장과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나이 차이가 무려 26살. 나는 그래서 되게 세간을 놀라게 했고 이게 비공개 결혼 이후에 7년 만에 알려진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또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아까 미국 의과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꿈을 이룬 건가요? 의대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선 따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적도 최상위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버드대 졸업을 앞두고 총 26군데 의대에 지원서를 내게 됐는데요. 준비해야 하는 에세이만 무려 72편이나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나나 씨에게 면접을 보자고 연락한 학교는요, 5군데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모두 탈락하고 말게 되는데요. 대학생활 내내 의대 진학만을 꿈꾸고 달려왔었는데 너무나도 뼈아픈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미국 의과대학원 분위기가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은 그 미국 의대에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하버드 의대는 10년 동안 국제학생을 고작 8명만 받았고요. 10년 동안 8명? 네. 자,
예일이나 코넬대는 뭐 한두 명 그렇게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학생들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명을 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네. 그건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금나나 씨는 그런 상황에서 5군데나 면접 요청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죠. 아, 그래요. 이제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금나나 씨가 이제 의대 대학원 낙방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콜롬비아 영양대학원에서 우리 학교 와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본인은 원래 콜롬비아 의대에 지원서를 보냈는데 이게 콜롬비아 영양대학원으로 잘못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나나 씨가 앞서 이제 하버드 졸업 당시에 우등상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양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양대학원에서 이 정도면 우리 대학원에서 공부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콜롬비아 대학원에 석사, 그다음에 하버드 돌아와서 박사, 그리고 지금 전공사에서 교수. 뭐 탄탄대로 인생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요, 전기에서 하버드 출신 유명한 분입니다. 힌트 숫자가 40입니다. 40살. 40대 기수로. 너무 유명하니까 이분은. 정치인의 40살이면은 뭐 이준석 의원밖에 없죠. 그렇죠. 프로필 보시면은 저 과학고등학교 출신인데 예전에 국회의원 출마했던 상계동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증권회사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이사를 목동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중학교를 나오고 카이스트 갔다가 하버드로 유학을 갔죠. 근데 얼핏 보기에 금수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요? 평범한 중산층 출신이에요.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했는데 평범한 중산층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일단 아버지 자체가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시고 아버지의 동기가 유승민 전 의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유승민 전 의원 밑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도 있고요. 뭐 아버지의 일단 뭐 두뇌, 정치계 인맥 이런 것들도 같이 물려받은 거죠. 네네. 공부를 얼마나 잘했길래 하버드를 갔을까요? 본인이 학창 시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네네. 있습니다. 목동에 살 때는 중학교가 17개 반까지 있어서요. 치열한 전쟁터였다. 하지만 과학고에 진학한 이후에는 오히려 경쟁하지 않고 다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니까요, 등수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서울과학고가 발칵 뒤집어졌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과학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기자재들 있잖아요, 컴퓨터. 컴퓨터가 되게 오래된 거여가지고 학생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 컴퓨터가 누가 준 거냐면 빌 게이츠가 기증을 한 거래요. 의미가 있긴 한데 너무 오래 쓴 거 아닌가 그럼? 컴퓨터 바꿨으면 좋겠다? 예산을 얻고. 근데 이준석 학생이 이렇게 보니까 2002년에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삼성전자에서 컴퓨터를 기증을 했대, 아시안 게임 때 쓰라고. 그럼 이제 단 한 달 쓰고 폐기 처분하게 생겼잖아요. 야, 저거 아까운데? 그래가지고 삼성에 전화를 했어요, 이준석 학생이. 이거 우리 학교에 기증해달라고, 홍보팀에. 우와. 학교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거지냐고 왜 대기업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달라고 하냐고. 근데 그게 성공적이었어. 삼성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컴퓨터를 기증받게 돼서 컴퓨터 싹 바꾸니까 학교도 좋고 이준석 의원도 뿌듯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 경험이 하버드에 입학을 할 때 에세이에 써먹게 된 거죠. 그리고 유학 갈 때 국비 지원도 받았어요. 나라에서? 네, 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과학장학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네. 1회 수혜자가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장학증서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장학증서를 전달해준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은 이제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긴 한데 이준석 의원을 키운 거는 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학금이었다. 근데 하버드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다 그래요. 네네네. 학비는 이제 국비로 해결했는데 네. 그 책값이라든지 그런 생활비도 좀 들잖아요. 알바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주 20시간씩 컴퓨터 수리를 알바를 했는데 그때 잠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페이스북 창업한 젊은 사업가들이었다고 하거든요. 정치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유를 해서 발탁이 됐다. 근데 사실입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7년이었는데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란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요. 후배들과 함께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서울대 같은
명문대 출신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 12월 이 베나사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비대위원이 한번 돼볼래? 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박근혜 퀴즈로 발탁이 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한단에 가서 투입 아르바이트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여할 생각은 추도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것이고 제가 가진 경험과 그리고 제가 가진 열정으로 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퀴즈로 화려하게 정치권에 진입했잖아요. 이 처음엔 하버드대 출신 20대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신선하긴 했지만 정치권에선 과연 정치를 오래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정치권에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언론에 자주 출연하다 보니까 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큼 또 각종 이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비토 세력도 생겨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평가하기 악마의 재능이라고 평가해요. 악마의 재능. 악마의 재능. 정치하는 스타일이나 이게 하버드 출신인 거랑은 전혀 관계없는 것 같거든요. 본인의 타고난 캐릭터지. 그래서 제가 악마의 재능이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 네네. 사람들이 야 쟤는 하버드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라는 그 선입견 그걸 본인은 뛰어넘어야죠.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핫한 하버드대 학부생 출신 CEO가 있습니다. 2025 대한민국 50대 부자 명단에서 부자 순위 6위를 기록했고요. 무려 자산이 34억 달러나 되는 분입니다. 누구세요? 예. 어렵죠? 저 사람은 누구예요? 네, 한국의 아마땡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회사 쿱의 CEO 김범석 의장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1978년 서울 출생이고요. 16살에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 1.5세입니다. 학창시절에 인종차별로 고생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하버드대에 진학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버드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는데요. 정치? 네, 사실은 사업에 더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부생 시절에 커런트라는 잡지사를 차려서 학생들한테 이제 잡지를 무료로 배포하고 또 광고로 수익을 창출했는데요. 이게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월간지도 만들었는데 이것도 잘 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회사 쿱 2010년에 설립하는데요. 하버드에서 친분을 쌓았던 동문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 대단한 게 이 성장한 거 보면 굉장히 초단기간에 급속도로 늘었거든요. 1년 만에 직원이 300명으로 늘어납니다. 매출은 8개월 만에 100배로 뛰었어요. 2021년 3월에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김범석 의장은 100조 원의 사나이라는 타이틀을 얻습니다. 처음에 회사 모토가 풋땡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게 현실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너무 공감이 가서. 네. 저건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는 얘기죠. 사업 초기엔 적자가 너무 커가지고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도전은 야구로 치면 이제 겨우 1회 초에 불과하다. 야구는 9회까지 가봐야 한다면서 큰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이제 한국 정서하고는 좀 살짝 거리감이 있는 거죠. 이민 1.5세대고 국적이 미국인이니까. 왜냐면 김범석이라는 사람이 뭐 리더십도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거죠. 어쨌든 초단계 저렇게 성장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이게 스타일 자체가 좀 한국이랑 안 맞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게 말하는, 그러니까 상사가 부하직을 혼낼 때도 좀 좋게 돌려서 말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직진이라는 거예요. 직구, 돌직구. 그래서 저 김범석의 영어 이름이 범킴이랍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범킴의 분노 3단계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소노, 대노 뭐 이런 거요? 네. 뭐 1단계는 안경을 벗고 2단계는 뭐 머리를 쓸어 올리고 3단계는 자리를 박치고 회의실 나간다. 난데? 난데? 정말요? 아니 안경을 벗잖아. 이분은 아무 때나 화를 내는 건 아니랍니다. 합리적이지 않거나 뭐 비효율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화를 낸다고 하는데 특유의 깐깐함, 예민함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재학 시절에 창업을 했었던 경험도 있었고 그때 인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사업을 키우는 데는 더 힘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재계에서 또 하버드대 출신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여러분께 힌트를 공개합니다. 야, 우주인이네. 과학자신가요? 경영인인데 왜 우주인이죠? 한국의 일론 머스크를 꿈꾸는 기업인입니다. 화학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우주 항공 산업에서 1인자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한 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입니다. 네, 프로필을 살펴보면요. 김승현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날 때부터 재벌 3세.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고요. 하버드대에 입학해 정치학을 전공합니다. 졸업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공군에 입대해 통역 장교로 근무하고요. 현재는 그룹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본격적인 경영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재계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손꼽히고 있죠. 뭐 프로필이 아주 좋은데요? 재벌 3세들 중에서 공부해서 저 정도 학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중학교 다닐 때도 뭐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제 미국에서 다녔던 저 세인트 스쿨, 저기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명문사립고등학교. 미국 1등이에요? 네, 저가 1등이잖아요. 미국 1등이에요. 그래서 쿰라우데 소사이어티, 여기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게 뭐냐? 미국 전역을 통틀어서 최우수 성적을 받은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라는 거죠. 인물도 좋고 품성도 좋고 그래서 김승현 회장이 정말 내 자랑이라고. 그렇다 보니까요, 많은 재벌 사모님들 사이에서 1등 사익감으로 소문이 자자하게 번지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어떻답니까? 미국 생활을 했다 보니까 한국의 조직 문화는 또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는 과장, 차장, 부장 없애고 전부 프로로 통일시켰다고 하고 승진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과장, 부장급인지는 모르고. 그 김동관 부회장은 공부만 잘하는 수재가 아니라 뛰어난 리더십으로 주목받으셨고요. 한인 학생회장도 역임을 했고 교내 주짓수 동호회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와. 우리 저 모든 인물사 미스터리 주인공들은요, 인생이 약간 이 롤러코스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김동관 부회장은 뭐 어떤 변수가 없어요. 경영 수업을 따로 안 받아도 왠지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아요, 같은데, 그냥. 네, 어땠어요? 2010년에 세계 경제 포럼 중에 하나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인 거잖아요. 입사 이후 참석한 첫 공식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입니다. I cannot emphasize enough the need to focus on values over material profits. Humans instinctively seek much more than pure financial gratification. Thus, it is the role of the corporate leader to make sure that the corporation engages in business in a manner that promotes altruism and betters everyone involved. 굉장히 앳돼 보이는데 또박또박 잘 말씀하시네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차 회장 김승현의 아들이 아니라 차세대 리더 김동관 이미지를 만들어낸 화제가 됐었던 영상이었었고 이후에도 김승현 회장이 해외 일정 생길 때마다 김동관 부회장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저라도 제 딸이 저렇게 잘하면 데리고 다닐 것 같아요. 김동관 부회장은 그 후로도 거의 매년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지만요, 올해는 특별한 이유로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 하버드랑은 사이가 안 좋은 그분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 원래 취임식 끝나면 무도회 하잖아요. 네네네. 그 스타라이트 무도회라고 여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예, 거기 이제 참석을 했는데 국내에서 기업인 중에서 참석한 사람이 정용진 회장 부부 그리고 김동관 부회장만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용진 회장은 저 트럼프 주니어하고 친분이 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은 그렇다 치고 근데 저 김동관 부회장을 초청받은 걸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선업이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가 대우조선에 있어서 조선을 가져왔다고. 우리나라 최고의 방산 기업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한
김동관 부회장은 어쨌든 우리나라 재벌 3세들 중에서 아버지 때보다 회사가 더 커지고 수익이 늘어난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김동관 부회장 능력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하고 난 다음에 회사가 잘 됐으니까. 근데 뭐 아버지 때부터의 인맥도 중요하고 사실 결정적일 수도 있는데 본인 인맥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하버드대 정치학과 출신이었고 국제행사 계속적으로 꾸준히 참석을 하기도 했었고 그 가운데서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 만났으니까 본인 인맥도 있는 거죠. 올해 4월에는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랑 비공개 회담한 걸로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뭔가 아이러니하게도 모교인 하버드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계에서 하버드 MBA 과정을 거쳤다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스쿨 출신들이 많습니다. 특히 3, 4세대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글로벌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이네들끼리 끈끈한 우정을 가지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은 하버드라는 이런 학맥도 있고 미국 조야에 상당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가 방산업의 주력이기 때문에 방산업은 특히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이때 김동관 부회장의 역할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으로 잘 나가죠. 한국 방산의 뭐 역사이자 미래를 막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른바 K방산 무기 수출업이 단군 이래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주도하고 있는 곳이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현재 김동관 부회장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룹이 방산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 공화당 인사들과는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나온 얘기인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늘어난 기업, 거기 세계 3위 기업으로 이 기업이 꼽혔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보니까 20주 전 대비해서 164%가 올랐어요. 20주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요즘 그것도 하나 말이죠. 야구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김성현 회장님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요즘. 김승현 회장이요. 이제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들 머리는 나보다는 아내를 닮은 것 같다. 왜냐면 저 김승현 회장의 부인인 서영민 여사가 서울대 약대를 수석 졸업한 재원이다. 아들이 엄마 머리 닮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유일하게 네 부자들 중에서 사건 사고와 구설수가 오르지 않았어요. 김동관 부회장이. 제일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 입장에서 너무너무 예쁘고 서울약대 수석 졸업한 우리 부인을 닮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장남을 이렇게 잘났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서영민 여사가 암투병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61세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때 그 미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이 김동관 부회장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어머니 간병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사업 때문에 어머니 곁을 계속 지킬 수 없으니까 어머니를 향한 애틋함이라든지 뭐 안타까움에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면서 어머니 병세를 계속적으로 살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병 중인 어머니랑 고통을 나누겠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자기 머리를 저렇게 짧게 잘랐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진짜 지극했던 것 같네요. 이들 세 형제 중에서 특히 김동관 부회장이 주목받는 이유가 두 동생의 경우에는요, 과거 폭행시비에 연루되어 아버지 김승현 회장까지 굉장히 큰 구설수에 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 김동관 부회장은 한 번도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은 모범적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결혼할 때만큼은 부모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범한 집안의 여성과 하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부인 되시는 분도 하버드 출신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내분은 서울대 미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입사 동기로 1년 뒤 아내가 퇴사를 했지만요. 10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결혼에 올인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게 2019년 10월 말쯤으로 알고 있는데 알려진 것은
그해 11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국내 매스컴에 알려졌는데 특별하게 발표를 한 것보다도 셋째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첫째가 갔다는 게 알려졌어요. 이태리 피렌체에서 조용하게 결혼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입사 동기다. 한 10년 연애했다. 이런 건 또 알려졌었죠. 저 김동관 부회장의 아내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고 공개가 되거나 뭐 공식 행사에 나와서 사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생활이 저 베일에 쌓여져 있는데 소문에 따르면 탤런트 조한선 씨 아시죠? 네. 조한선 씨의 처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그거 말고는 저 김동관 부회장의 어떤 저 처갓집에 대한 얘기들은 뭐 알려진 건 없고요. 어쨌든 김동관 부회장 기존의 일반적인 재벌 1, 2세, 3세하고는 완전 다른 초엘리트잖아요. 그런 이 김동관 부회장에게 있어서 하버드대는 아마도 글로벌 리더를 향한 발판이지 않나. 앞으로 세계에서 어떤 영향을 발휘할지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이라 불리는 하버드대 졸업생들의 그 다양한 이력과 그들의 인생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뭐 하버드 그러면 진짜 제일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거기 다 가고 싶어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좋은 인재들만 모이는 곳이고, 근데 저 대학이 왜 좋은 곳일까 생각해 보면 앞서 인상 깊었던 게 이 선배들의 기부, 재학생들의 기부, 그런 게 돼야 누구든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대학들, 이런 것들도 좀 생겨났으면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과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또 저희 유일하게 하버드 출신의 하버드 출신 석사님이십니다. 네. 하버드대가 세계적인 명문대로 이제 손꼽히는 이유는 바로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런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의 다양성이 결국 세상을 바꾸고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For the hope of this institution embodied.